그럼 이번 시간에는 SK증권 전 SK증권의 미래전략 부문 대표셨죠? 최석원 전 대표님과 함께 네. 지금 특히 이제 채권 관련해서도 아주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현직이 아니시라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가세요? 예. 요즘 같은 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뭐 그 현직에 맞습니다. 계신 분들 특히나 네, 네.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예. 미국 주식도 뭐 한 단기간에 한 20% 이렇게 빠진 것들 뭐 많잖아요. 그럼요. 예, 네, 거의 뭐 그리고- 테슬라 이런 거 보면은 뭐 테슬라. 반절 됐죠, 반절. 그렇죠. 네. 저 테슬라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추매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기회인가? 이게 글쎄요. 기회인가요 혹시? 뭐 돈이 많으시니까 내려갈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 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뭐 네.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박하는 마음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요즘 드는 걱정은 네. 그러면 뭐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네. 하면서 살 수는 있는데 네.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서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 뭐 테슬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 네. 그럼 공급망이 만약에 변하게 돼서 네. 진짜 중국에서 이제 아예 사람들이 테슬라를 안 사고 유럽에서 반감에 테슬라를 안 사고 이래 버리면 아예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자체가 틀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관세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네, 우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승장을 좀 이어왔고 네. 좀 자유무역이라는 데 이렇게 다 적응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무역에 사실은 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현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잘 모르는 시장이 책에서만 보던 그런 이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것들이 아마 1930년대일 대공황 텐데 때. 네, 맞아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에 반응들을 보면 서로 어려워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확 떨어지게 되죠. 음. 보호무역이 극단화되기 시작하면 또 뭐가 생기냐면 국산품 애용 운동 맞아요.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만약에 협상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대결 구도를 계속 가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네.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큰 수요처라고 생각하던 그리고 미래의 큰 수요처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탈락해 갈 수가 있겠죠. 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매출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조정돼야 되는 상황들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 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몇 가지 기대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협상은 이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협상이 생각보다 여기 지금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 자유무역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율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아주 파괴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네. 이제 이런 생각들로 다 임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1930년대는 네. 그때는 이제 사실 뭐 국내 뭐 어느 나라든 교역이 뭐 그렇게 많은 나라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1920년대가 네. 어찌 보면 뭐 우리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세계화만큼이나 굉장히 세계화 지수가 높아졌던 시기예요. 1920년대? 네. 그래서 사실 그때가 우리 그 미국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정확한 숫자를 뭐 그러니까 세계화 지수 같은 거를 좀 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봤던 책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한 정도의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각 국가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또 호황을 그 이전에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세계화 그때는 또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그 이전에 한번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된 거니까 거의 첫 번째 경험이겠죠. 네. 그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게 그러다 보니 그 충격이 관세 처음 이렇게 부과를 하기 시작했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이 파급 효과를 가질지 잘 몰랐던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확실성 있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 발표된 왜 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인가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보수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수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익이죠. 네. 우익들이 집권에 하게 될 때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관료제, 특히 자유무역 뭐 이런 부분 또 우리 폴리티컬 커렉니스라고 했던 그 민주당 주도의 네. 그런 현상들을 다 없애고 다시 이제 우리 트럼프식 우파들이 주장하는 미국으로 만들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다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미국이 패권을 쥐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제 네.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게 튈지 또 새로운 공격 포인트나 무기가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른다. 그게 아마 아주 근원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려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트럼프는 그 정치인이니까 결국은 정치인이니까 이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이 해소되길 바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 전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예, 이제 그게 언제쯤 해소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가늠을 하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니까 선거 기간 좀 생각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선거 기간 생각하고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려면 우리는 그 해소되는 시점을 언제로 좀 염두를 좀 해두고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대표님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정책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좀 이렇게 일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의 현재 이런 행태들, 그러니까 뭐 전략적이 됐던 아니면 뭐 전략적이겠죠. 네. 전략적인 정책들이나 행보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 국민의 반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지만 네.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기존의 정책들을 되돌리면서 협상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이 하반기가 됐건 아니면 뭐 내년이 됐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각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네.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또 바뀌겠지만 네. 우리는 한번 그거를 겪고 가야 된다. 겪고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은 너무 섣불리 이게 이제 앞으로 어차피 풀리겠지. 사실 저도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려놨으니 네. 이제부터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관세를 조정하는 방향이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피크니까 관세율은. 그런데 이제 어제 딱 보면 중국이 대응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게 100% 이상 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의도를 하고 전략을 추진해왔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네. 상상도 못했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는 표면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들 예를 들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한다. 네.
또 다른 나라들이 환율 조정하는 걸 막는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2025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패권과 관련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와 패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와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이렇게 글로벌리 자국 국채가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밑바닥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밑바닥에서 진행되는 현상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충격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략이나 어떤 정책들만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이게 뭐 제 생전에 제가 이제 60인데 60생전에 네. 보지 못했던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예단하고 나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네. 결국은 이런 그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거고 교육이 줄어들 거고 그거는 그거는 인플레를 떨어뜨릴 테니까 네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 그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점도표 말고 CME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4차례까지 인하 네네. 전망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비관적인 분들은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를 못 내릴 테니 이거는 이제 침체로 가는 거다. 막 이렇게 네네. 주장하시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보이세요? 이제 결국 유동성 공급 이런 충격에 대응해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네. 굉장히 큰 기대로 이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다 뭘로 회복된 거냐면 엄청나게 유동성을 쏟아붓고 네. 재정 정책을 쏟아붓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걸 써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쓴 돈들이 그 이후에 자산으로 몰려가서 엄청나게 또 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네.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물가라는 게 일단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게 마치 이전에 우리 사건들을 보면 어떤 식이었냐면 저는 칼하고 망치로 비교를 하는데 네. 이게 칼로 확 뱄을 때는 상처 같아요. 지난번 뭐 코로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처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막 기업들이 죽어가고 다 소비는 안 하고 이게 보이니까 걷다가 대고 막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고 네. 붙이고 막 꼬매고. 그리고 뭐 또 막 매겨가지고 너 빨리 기운 차려. 근데 지금은 뭐 같냐면 뭔가 큰 망치로 뻥 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막 이렇게 흔드는데 속에 내상이 뭐 입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내상 중에서 가장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플레이션. 물론 지금 전략을 사용하는 트럼프 쪽에서는 뭐 효율화라든지 다른 것들로 이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사실은 관세가 이미 조금 부과됐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은 미국 내에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나타나면 그 관세 부과가 나타나면 급속하게 교육량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돼가지고 급속하게 교육량이 떨어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걸 가격으로 반영해야 되고 가격을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던가 기업이 그 비용을 끌어안아야 되는 네.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나타나냐. 그런데 아마 기업들이 그걸 다 비용으로 못 끌어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네. 잘 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둔화된다.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한 5월달, 6월달은 굉장히 높았다가 하반기부터는 내려갈 게 확실히 보이겠느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 금리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저도 인하할 거로 봅니다. 네. 근데 4번 이렇게 인하하는 거는 만약 하게 된다면 하반기 들어서도 나중에 빠른 속도로 하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할 거다.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할 거다 이건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됐다 임계점이 돼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내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자꾸 문제만 말씀을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그게 장기금리에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최근 한 2, 3일간 그런 이 우려가 나타나는데 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10년짜리 금리는 막 펑펑 뛰어 올라가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든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그 신뢰 부족이든 아니면 유동성 마련이든 이유 때문에 국채를 매도하려는 의지가 생길 거다. 네. 그러다 보니 또 뭐 각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해지하기 위한 수요를 또 뭐 전략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세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만약에 이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장기 국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유동성 제약을 거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외국인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안 사는 거죠 사실. 유동성 제약을 거는 현상이라는 게 뭐 어떤 예를 들면 걸까요? 만기를 길게 한다든가 네. 못 팔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제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뭔가의 조치가 각국의 협상 과정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장에선 잘 모르더라도 표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더라도 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분위기를 눈치챈 나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미국 국채는 엄청나게 앞으로 발행이 돼야 되는 스케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만큼 장기금리 하락을 꾀할 수 있을까? 미국은 사실은 단기금리 내리는 것보다 장기금리 내리는 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부채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부채가 많고 부채 구조, 그러니까 대출의 구조가 상당히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장기 고정화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금리 내리거나 올리면 그 충격을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받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금리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장기금리가 그렇게 요지부동이다. 그러면 희한하게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수급적 요인 때문에 이 텀 스트럭처,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서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막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쓸 거고 하는 기대도 조금은 빨라 보이고 그런다고 한들 미국의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 예. 네. 한국, 네. 환율, 한국. 네, 환율이 네네. 지금 이제 1,5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네. 이거는 1,500원 뚫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15원뿐이 안 남았는데 뭐 어제 밤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1,500원은 가야 되겠죠. 네. 그래요? 가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거기서 안착할 거냐 아니면 좀 내려올 거냐의 문제인데 환율이 뭐 워낙에 제일 어려운 변수긴 하지만 두 가지 힘이 너무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반대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협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네. 무슨 계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는 분명 환율과 관련된 조작 또는 조작이 아니더라도 그런 환율이 유지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한 통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게끔 하는 여러 시스템적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 경우에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약세가 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강세가 되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이 탁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제일 재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엔화는 강세가 분명하네 하니까 네. 엔화가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약세,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 이 현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비슷한 형태의 우리도 이제 환율을 조금 낮게 유지하는 말하자면 원화 강세를 유지해서 무역 수지
적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러고 나서면 이제 그 다시 이렇게 푹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의 힘으로는 1,500원이 넘어서 안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 좀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통화도 하셨다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저기를 협상을 진행할 건지를 좀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은 만약에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정책이 나오고 그게 소화가 되는 과정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이 나중에 되고 이래서 글로벌 경제는 침체는 좀 침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센 침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또 이제 이 침체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엔화 강세랑. 예,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협상이 잘 진행되면은 일시적으로 환율이 떨어졌다가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1,500원.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지금 싸우고 있는 뭐 일본, 유럽 뭐 다 약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있겠냐 하겠는데 유럽도 우리처럼 약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은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고 뭐 일본, 중국 뭐 하여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더 약한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혹시 우리만의 아주 안 좋은 뭐 시그널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캐치를 못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기에 이제 저도 그게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률 전망치들이 정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수출도 수출이지만 우리가 고질적으로 지난 한 3년간에 걸쳐서 보면 내수라는 게 영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과거의 일본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하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수 부양이라는 어떤 이 정책을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지금 보면 정치권은 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10조 추경을 한다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나왔는데 10조 추경으로 과연 성장률 방어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네. 내수 방어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제 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내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작년에도 벌써 100조가 넘은 재정 적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 지속이 되게 되면 또 그건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건드리고 어찌 보면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이탈을 자극하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사실 우리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인 조건이 어렵다. 그게 아마 환율에 지금 더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의 제 마무리 질문으로 네네. 지금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3% 불확실성이 너무 TV를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3% TV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시기는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운영 사이드에도 있어봤지만 이런 정도 망치로 빵 얻어맞고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내상이 어딜지 모르는 상황은 참 경험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떤 칼럼에서든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든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도 일부 갖고 계시고 네. 채권도 일부 갖고 계시고 해야 되겠지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식 비중 중에서는 당연히 방어적인 주식들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실적이 확인되는 주식들 그다음에 지금의 구도에서 쭉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 그래도 산업적으로 이 좀 추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또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바꿔놓고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충격을 그냥 세게 받았던 고밸류에이션 업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차원이니까 그런 기대들을 반영해서 밸류가 높아졌던 것들은 좀 줄여놓고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레리 핑크 그분도 한
원래 6대4 정도의 주식 채권 비중을 얘기하셨다가 5대3대2 이래서 2를 이분은 뭐 저처럼 캐시는 아니고 인프라 투자 같은 대체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주식을 5보다도 좀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뭐 한 4, 4, 2 정도로 해서 주식 그다음에 이 인컴 네. 자산 그다음에 한 20%는 현금으로 갖고 가는 게 그래야 이제 정말 충격이 나타나서 확 떨어졌을 때 네. 그나마 우리가 단기 플레이를 할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또 장 시작할 텐데요. 네, 장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와 함께 네.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대표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